자, 한국사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붕당정제 변질과 영조업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붕당의 변질보다는 영조업적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이번 강의에서 등장하는 것은 정조입니다. 영조와 정조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영조가 약 40%가 되겠고 정조는 약 60%로 영조, 정조를 꼭 구분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조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영조나 정조나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탕평책을 추진했던 왕들입니다. 이 탕평책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왕공 강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붕당의 변질을 해결하려고 나왔던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정조는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사도세자고요. 할아버지가 영조입니다. 사도세자가 지 아버지가 노론 벽파에서 죽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노론 벽파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반감을 갖고 있지만 탕평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준엄한 탕평이라고 해서 준노, 영조는 뭐라고 합니까? 완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조는 탕평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세력을 배제하게 되느냐? 영조 때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을 배제해야 하는데 노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벽파를 배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론 벽파를 배제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척신이나 환관 세력도 배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척신이라든가 환관 세력을 배제하면서 탕평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탕평책은 반대파도 등용하면서 집권파는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그 집권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남인이 집권, 남인이라든가 또는 소론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영조 때 집권파였던 노론이 있는데 노론의 그 노론 벽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 일부 노론 세력도 여기에 들어가요. 노론 벽파가 아니었던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조선시대 관직에서 배제되고 있던 서월도 등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보면은 서월이 등용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고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조. 남인계를 18을 등용하면서 자, 서월을 등용했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신문에 관계없이 능력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조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왕의 친위 부대로서 장용영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왕의 친위 부대 군사권과 관련되는데요. 이 장용영은 외영과 내영으로 나눠집니다. 외는 밖과 대자니까 어디에 두게 되느냐? 화성, 수원에 두는 거고요. 내영은 궁궐 안에 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설치했다. 자, 이 규장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종 때 나왔던 뭐냐? 홍문관이에요. 결론적으로요. 홍문관을 규장각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노 홍문관, 규장각은 기본적으로 홍문관이니까 학문연구라든가 경연을 담당하는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다 기능을 좀 넣은 거예요. 근데 이 규장각이 어디에 설치되느냐? 창덕궁 후원에 설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덕궁 후원에 설치하면서 규장각을 두게 되는데 이 규장각에서는 자, 왕의 비서실 기능을 담당한다든가 그 다음에 문안 기능을 담당한다든가 또는 과거 업무까지도 주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한이 무지하게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규장각 2층에는 뭘 두게 되냐? 주함누를 두게 되면서 왕하고 신하들이 정책을 토론하는 곳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주함누라는 것은 굉장히 골짜기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초계 문신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초계 문신제도는 37세 이하의 신진 인사들과 중하급 관리를 왕이 스승 입장에서 신하를 교육하는데 초계 문신제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머릿속에 꼭 넣으시겠고 옆에 날개 초계 문신제 사료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만천 명월 주인옹이라는 정조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글이 나오는데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조는 자, 화성을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원에다 화성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자기 아버지 무덤, 사도세자 무덤을 거기로 옮기면서 이장을 하는 거죠. 현능원을 설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화성에다가 정치적이라든가 군사적 이상도시를 만들겠고 상공인도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성으로 정조는 수도를 천도하려고까지 했다. 이 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어쨌든 정치적 상징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었다. 화성의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상언이나 격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조 때하고 정조 때 상언이나 격쟁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옆에 날개에 보면 사파가 등장합니다. 왕이 행차하는 데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신문과 거의 비슷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향약을 누가 주관한다? 수령이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향약이라는 것은 향촌의 양반들이 운영하는데 수령이 운영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향촌 자체를 뭐로 바꿉니까? 중앙 집권으로 바꾸면서 지방관의 권한들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이것까지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나오겠고,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신의 통공 조치를 실시합니다. 독점적 판매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 유기전의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의 통공 조치는 관상과 사상이 자유롭게 경쟁한다. 자유경쟁체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공장안을 폐지한다. 이 공장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수공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수공업자의 호적 대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공장안을 폐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안을 폐지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수공업자는 서서히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로 이야기를 하면은 결론은 국가가 산업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키고 있었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기타 편찬 사업이 등장하는 과정에 대전 통편이 등장하고 있다. 잠깐, 우리가 정조 때 법전으로 대전 통편이 등장한다. 영조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조 때 법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속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조의 속대전과 정조의 대전 통편, 그 다음에 대운군은 대전 회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영조와 정조를 구분하라 그랬는데 흥선 대운군 때 만들어졌던 대전 회통은 왜 공부하느냐? 정조의 대전 통편과 대운군 때 대전 회통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느 정도 거론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동문에 관한 외교 문건에 관한 서적이 나온다든가, 탁지지는 재정에 관계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추관지는 형조니까 형벌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조의 시문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무예도보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만들려고 했던 병법사예요. 근데 그것을 정조가 완성한 겁니다. 옆에 쌀에 무예도보통지한 사료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문제는 안 나왔던 대목인데 가끔 써먹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성록이라고 하는데 정조의 일기장이에요. 근데 이 정조의 일기장인데 이것이 정조 사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때 관한 내용도 이 일성록에 들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으로 왕권을 강화한다 그랬지만 정조도 죽습니다. 평생 못 사는 거니까요. 정조가 죽으면서 인자 어느 왕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순조로 넘어가요. 근데 이 순조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몇 세기로 넘어가냐면 19세기로 넘어가는데 이때가 우리가 무슨 정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도 정치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진 않고 가뭄에 콩나듯이 나온다마는 보기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도 정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19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세도 정치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세도 정치라는 거 어떤 정치냐? 자, 왕이 굉장히 어리게 됩니다. 유년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조, 헌종, 철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조는 11살에 왕이 올라왔고 헌종은 8살이에요. 철종은 19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왕은 일반적으로 20살에 돼야만 왕의 정치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왕이 어렸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가 정치를 못합니다. 단 20살이면 정치를 하겠지만 그때는 다른 세력이 권력을 주도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왕이었던 순조라든가 헌종이라든가 철종의 왕권은 약화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은 커져가느냐? 세도 가문의 권한은 무지하게 커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세도 가문이라고 하면 순조 때는 안동김 씨고 헌종 때는 풍양조 씨,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 씨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때 권력 가문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를 보는 과정에 김조순이라든가 박종경이 나오게 된다. 혹시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세도정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교재에 알겠죠? 하면 세도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모 1번과 네모 2번 첫 번째 줄에 보면 김조순이나 박종경이 언급이 됐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저씨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세도정치라고 본다. 자, 이러겠네. 그러면 이 세도 가문이 권력을 굉장히 키우는 과정에 어디를 통해서 권력을 키우느냐? 조선의 최고 권력기구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권한은 무지하게 커져요. 근데 비변사는 임진환 전에 일본과 여진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데 임진환 이후 때 커져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어디의 권한도 약화되느냐? 의정부 권한도 약화됩니다. 그리고 육조의 권한도 약화돼요. 우리가 근대사의 태동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것은 병경수비관청이었지만 임진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커지다가 정치의 중심으로 넘어갔던 게 세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변사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변사 관직에서 높은 직은 이 사람들이 비변사 고위직은 독점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권력 가문이 높은 직은 독점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하급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위직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팝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매관매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판다. 그러면 관직에 능력이 없는 사람도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관직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양반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분제도 동요도 같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 하급직은 관직을, 그러면 내가 관직을 사고 팔 때 예를 들어 서울시장 자리를 10억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0억 원 피 같은 돈을 줬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돈을 누구한테 빼와야 될 겁니다. 결론은 빼올 수 있는 게 내가 지배하는 일반 국민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된다? 무지하게 문제가 되겠고 이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둘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세금 부담은 무지하게 늘어나겠고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도기 때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정은 전정의 문란, 토지세금의 문란, 군정의 문란, 군사제도의 문란, 환곡의 문란, 봄에 빌려 가을에 갚는 제도의 문란. 그 중에서 가장 문란이 심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환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민들은 못 살다 보니까 민들이 할 수 있는 뭐냐? 결론은 민들의 지위가 하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농촌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민들이 못 사니까 농촌을 떠나는 유민화가 등장하고 있었다. 도시로 간다든가 산속으로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또는 도적대 무리로 절 나가는 결과도 등장합니다. 이때 도적대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한번 나오는데 화적이나 수적, 서강단, 유단, 체단, 폐사군단 도둑들의 집단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못 살다 보니까 어디에 심취하느냐?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지하게 번성하겠고 이래서 예언사상이라든가
비기참석, 정감록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든가 나중에 천주교에도 일반민들이 믿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또 하나 도저히 안 되면 무엇을 일으킨다? 엎어버립니다. 밀란입니다. 세도기 때 나왔던 밀란으로 홍경래난이라든가 임술밀란, 농민봉기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밀란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서민들 생활이에요. 근데 이러는 과정에 우리나라 권력 가문은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가 자기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그 당시 철학의 극양이 옛날 것을 그대로 공부만 하는 고중학의 경향을 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겠고 또 하나 민들이 못 살게 되겠고 과도한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 쪽으로 하냐 퇴보 쪽으로 하냐? 퇴보 쪽으로 가요. 그리고 민들의 생활을 계속 어렵게 하는 게 이런 수탈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떤 게냐면 못 살 때는 재난이라든가 질병들도 굉장히 커져가요. 이때 질병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게 콜레라가 등장합니다만 여기서 잠깐 민들이 못 산다고 해서 재난이 나오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민들이 못 살 때 재난들이 언급이 되느냐? 그러면 어떤 재난이 나왔을 때 민들이 잘 살 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민들이 못 살면 극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자료에서 좀 더 크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와 관계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나왔던 세도정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의 세정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선후기 대외관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후기 대외관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과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만 시험 문제를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지만 청과 관계와 일본 관계를 두 개 다 묶어서 조선후기 때 관계 설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대차 그러면 앞으로 가서 지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조선후기 때 청과 관계인데 조선후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건데요. 지도를 잠깐 그리면서 설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일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가지 설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냐? 하나는 청과 관계, 일본 관계에서 외교 사절단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된다. 둘 다 외교 사절단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거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청과 조선 간의 영토 분쟁. 여기에 있는 게 간도지방입니다. 간도지방을 이야기하는 영토 분쟁.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에서 영토 분쟁 여기 있는 게 보다 독도 문제. 그래서 두 가지가 설정이 된다. 그런데 이 영토 분쟁을 내느냐 사절 문제를 내느냐 그것은 왔다리 갔다리 지금까지 아마 제일로 많이 설정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독도 문제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설정이 됐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과정 때문에 좀 더 많이 설정된 것은 인정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청과의 관계와 관계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청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청은 원래 이 이전에 어느 국가 이름을 쓰고 있었느냐? 후금이라고 했습니다. 후금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정묘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은 병자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한테 두드려 맞게 되면서 여기가 임금이 되겠고 여기가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를 체결하고 있었다.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군신관계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때 표면적으로는 어떤 관계는 당연히 신하는 임금한테 사제를 보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제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우리나라 문화민족이 오랑캐 당했던 데 대한 기분 나쁘다. 그래서 효종 때 뭐가 있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하는 북벌론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북벌, 반감을 이야기하고 표면적으로는 사대 관계, 군신 관계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가 사절이 간다. 근데 신하는 임금한테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이때 임금은 무조건 물건을 그거 먹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물건을 일부를 이쪽에다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선진문화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 청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오랑캐라 그랬지만 청나라는 어느 나라를 멸망하면서 명나라를 멸망하면서 청나라가 여기 있다가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중국 본토를 지배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문화가 무지하게 발달해요. 그러면 여러 개 들어온 문화는 결론은 어떤 문화입니까? 발전적 문화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발전적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8세기 무렵에 가면서 청나라 발전 문화를 우리나라가 수용하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북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랑캐 국가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면 수용하자. 이거의 나중에 대흥군 이후에 가면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지 않아 무슨 논으로 바뀐다? 개화 사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사절단이다. 근데 잠깐 신하는 임금한테 사절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때 우리나라가 이쪽에 보내는 사절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연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행사. 그러면 여기서 일본한테 임진할 때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신사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청과 관계에서 사절단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토 관계가 등장하는데 요 두만강 이북지방을 뭐라고 부른다? 간도지방을 부른다. 그래서 청과 국경 문제, 이게 간도 귀속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도 귀속 문제를 아는데 요 간도지방은 원래 청나라 원주민이 살았던 근거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태종이 간도 봉급령을 내린다. 간도 봉급령이라는 것은 조선 사람이 이쪽으로 간도지방에 넘어가서 인삼을 캐내더니 토지를 개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 물타를 쳐버린다. 오지 마. 이렇게 간도 봉급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종이 이 조선 숙종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내 거야 임마. 이러면서 간도 청나라 목국동과 묵후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박권이 백두산을 올라갔다 내려와 세운 비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백두산 정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와 조선 간의 국경 분쟁을 기록한 내용이다. 근데 이 국경 분쟁에서 영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럼 영토 경계를 서위 압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위 압록과 동위 토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뭐냐?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도귀속 문제가 나온 배경은 토문의 해석이 달라요. 조선은 토문 해석을 뭐냐? 백두산 위에 흐르는 소강왕 지류였던 이 토문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청은 뭐로 해석하느냐? 여기 두만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청의 입장에서 두만강으로 해석하면 간도는 누구 거가 되겠고 청 거가 되겠고, 우리나라 입장으로 소강왕 지류였던 토문강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땅이다. 그래서 토문의 해석이 결론은 간도 땅이 청 거냐 조선 거냐, 간도 귀속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청태종이 조금 전에 간도에 들어오는 걸 금지하는 간도 봉급령을 내렸다가 동그라미 3번 1880년대 가면서 간도 봉급령을 해제한다. 그러면 봉급령은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해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와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조선후기 때 우리나라 못 사는 민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토지를 개간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내 나라 땅인데 왜 조선 사람이 와서 난리치니? 이런 문제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청정과 동그라미 네 번째 월경사간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월경사간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가서 사적으로 개간하는 것 금지한다. 결론은 봉급령과 똑같은 넘어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은 요 비석을 세울 때 요 간도 땅이 누구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을 파기는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거의 동그라미 5번에 가다 보니까 서북영약사로 어인종을 파견한다든가 토문감계사로 이중환을 파견하는데 1880년대 거예요. 그 다음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이라고 그랬습니다. 1902년 후 나와 있는데 조금 공부하면 02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년 후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범윤을 파견하면서 간도관리사. 근데 이때 시기 언제면 대한제국 시기예요. 결론적으로 대한제국 시대의 간도관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땅을 확인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범윤은 이쪽에 가서 간도를 이쪽 도 함경도에 편입한다든가 또는 세금도 걷어들이고 있었다. 이런 조치도 등장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08번에 가니까 1907년 간도 출장소 또는 파출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간도 출장소 파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게 세운 게 아니라 일본 통감부가 한 겁니다. 대한제국이 한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09년에 간도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청과 체결한 겁니다. 혹시나 대한제국이 체결했다면 과감히 꺼서버리시 바라겠고요. 결론적으로. 근데 간도협약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간도 누구 거? 청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도협약이 조금 전에 1109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1110년에는 뭐가 나오느냐? 1년 반 지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일본은 한반도 조선을 대한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 땅을 넘겼을 때는 뭔가 얻어먹은 것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얻어먹은 게 두 개가 나옵니다. 안봉선 철도 부설권 또는 푸슌 탄광 채굴권 그것을 얻어먹으면서 넘겨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권을 갖고 있는 일본이 청한테 넘겼기 때문에 간도는 공식적으로 넘어간 거다. 그래서 현재 독도는 일본이 강제로 뺏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것은 외교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땅 기냐 아니냐 이거의 우리나라 땅 기냐 아니냐 할 때 이거의 우리나라 땅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것은 자주 나온 이유가 이거는 일본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강제성이 그것은 외교성이다. 이런 차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본은 여기 사절단으로 넘어간 게 뭐라 그랬습니까? 통신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영토 분쟁이 뭐다? 독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본과 관계. 임진환 이후 때 우리나라가 국교를 재개합니다. 이것을 광해군 때 국교를 재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기유약조예요. 근데 임진환 때 국교를 재개하는데 그 이전에 국교 재개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 정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짓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름대로 우리나라한테 국교 재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교 재개를 안 했을 때 당연히 외구들이 침략이 나오니까 재개를 하면서 침략을 막아보자. 이런 시각도 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스시마 여기 에도마쿠가 대마도를 통해서 국교를 재개하다 보니까 재개를 요구하고 있었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진환 이후 때 유정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간다?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을 송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기로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체결하는데 여기서 또 시험 문제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 게 있는 게 자, 기후약조는 우리나라와 누구 간에 체결한 거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에도 막부와 체결한 거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과감히 이것은 틀립니다. 기후약조는 우리나라와 대마도주, 쓰시마섬 도주예요. 결론적으로 극이와 체결한 거지 일본 정권이었던 에도 막부와 체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기후약조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부산에 외관을 설치합니다. 사절단이 거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세견선 20척, 세삼이 100석 이러면서 체결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만 거주한다? 부산에만 거주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후약조를 체결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우리나라는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이 사절단을 뭐라 그랬습니까? 통신사라 그랬어요. 근데 국교재개는 광해군인데 통신사가 파견된 것은 두 가지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 말에 파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국교재개 전에 파견하고 있다. 그러면 구급적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조 말에 파견하는 거 있다. 그 이전에 있는 것은 7급적이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조 말에서부터 언제까지? 순조 때까지 파견하는데 이때 12번 정도, 좀 많았다고 생각하면 13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2번 정도 파견하고 있다. 그러면서 300에서 500명까지 사람을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파견한 이유는 당연히 뭡니까? 침략을 막을 목적, 일본 정세를 사절단이 가면서 확인할 목적. 그러나 일본이 요청할 때는 선진 문화를 수용하려는 목적. 이러면서 또 하나 장군직을 승계했을 때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목적. 이런 시각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당연히 이거에 들어오면서 국제적 지위라든가 일본에서 나름대로 우위를 점하는 배경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건데 그러면 7급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통신사 파견 언제부터 나오느냐? 자, 파견 동그라미 기억해 가다 보니까 고려 말에 파견했다. 왜구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파견하고 있었다. 조선 태종 때도 파견하고 있다. 조선이 이제 처음으로 파견한 게 태종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7급적이었다. 그러다가 디귿에 선조 때 파견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9급적 시각에서 파견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사절단 파견이 등장했고 그러면 그와 관계되면서 인자 울릉도 독도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울릉도 독도는 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재 그대로 보면서 들어갑시다. 거기서 더 많이 써졌으니까. 도움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삼국사기. 신라 지정왕 때 이사부가 뭐든지 처음으로 이쪽을 점령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로 처음 들어오고 있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자, 태조 때 울릉도 주민들이 고려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태종 때 공도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공도정책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섬을 비우는 정책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섬을 비우는 게 뭐냐?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왜구들이 이렇게 자주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섬지방까지 아직 관리를 할 수 없던 조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섬지방을 비우고 내륙으로 사람을 옮기는 정책입니다. 섬지방을 비운다, 섬을 비운다, 공도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세환정책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근데 이때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제는 울릉도와 독도가 형제섬 또는 별도섬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증통교의 승남이 나오게 되는데 신증통교의 승남에서는 팔도총도란 말이 있을 거예요. 이 팔도총도는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기록했던 최초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겠고, 그 다음에 현종 때 일본은 은주시정 합기에서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확인시키고 있었다. 그 다음에 숙종 때 누가 일본에 넘어갔다? 안영복이가 일본에 넘어가면서 울릉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을 확인시키는데 이것이 일본 기록에는 통항일남의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헌종 때입니다. 세도기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리앙쿠르 섬으로 기록되고 있다. 리앙쿠르 섬이라는 경우도 있고 원문에는 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초. 리앙쿠르 암초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계약 무렵에 메이주이신 때 마스시마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아저씨가요. 그러다가 고종 1882년에 이규원을 울릉도 감찰사로 파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릉도 개청령을 내리고 섬으로 이주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 태종은 조금 전에 공도정책으로 섬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이동시켰다? 내리고 이동시켰는데 82년에는 내리고 있는 사람 어디로? 섬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도정책이 어떻게 됐다? 폐기시켰다. 이 말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1898년과 99년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1900년 자 강원도 울도군을 설치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부속도서라고 있다. 여기서 잠깐 옛날에 골짜기 문제로 나올 때 꼭 왜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잠깐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도를 군호 승격하면서 울릉군에서 독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게 몇 년? 1900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대한제국 때 1902년에 간도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몇 년? 1902년. 03년이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순서맥이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대처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1904년에 일본은 독도에다가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05년에 일본이 강제적으로 독도를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1906년에 대한제국에서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별 볼 일 없네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나라 되찾느냐? 1946년에 되찾습니다. 근데 예전 문제에서 해방과 함께 되찾았다 그래갖고 틀린 적이 있어요. 연합군포로는 되찾고 있다. 그러다가 52년 우리나라 땅으로 이야기를 했고 53년 독도 의용수비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1년 독도의 주민국진을 처음으로 전입을 하겠고 98년에 신한일어협정으로 중간경계수역이라고 그랬고 05년에 다케시마나를 제정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조선후기 정치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치편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경제편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